여보, 나 배가 아파? 지금 큰 놈이 걸렸어. 나중에 얘기해. 통화음이 끊기자 세상이 멈췄다. 서진의 숨이 거칠게 떨리고 복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박재영은 낚싯대를 부여잡고 환호했다. 와, 이거 대물이네. 인생 한 방이야? 술잔이 부딪히고 웃음이 터졌다. 그 순간 한쪽 세상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고 다른 한쪽 세상은 환호와 탐욕으로 물들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짧은 통화 한 번이 한 가문의 몰락과 한 여자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시작의 신호음이 될 줄은.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기분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서진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복지관 문을 밀었습니다. 오후 3시 방과 후 교실에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초등학교 3학년인 민지가 가장 먼저 달려왔어요. 선생님, 오늘 뭐해요? 서진은 무릎을 굽혀 민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이의 교복깃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털어내며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 같이 쿠키 만들까? 민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서진은 그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자신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서진에게 이 복지관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죠. 서진은 올해 31였습니다. 결혼한 지는 3년이 되었어요. 시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 있었죠. 남편 재영의 어머니인 오명자 씨가 평생 운영했던 분식집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좁은 가게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팔며 재영 남매를 키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2년 전 그 동네에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작은 분식집 자리가 보상금과 아파트 분양권으로 바뀌었고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10억대 자산가가 되었죠. 그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 세상이야.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그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소박하게 입던 옷도 이제는 명품 로고가 박힌 옷으로 바뀌었어요.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채워졌고 손가락마다 굵은 반지가 끼워졌죠.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서진이 느낀 건 점점 커지는 거리감이었습니다. 신우이 지수는 더 심했어요. 29살의 지수는 재개발 이후 SNS 인플루언서가 되었다며 매일 휴대폰을 들고 다녔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도 늘 카메라를 켜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 가족의 성공 스토리 궁금하시죠? 엄마가 맨손으로 일구신 분식집이 이렇게 대박 났어요. 지수는 환한 미소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계산적으로 느껴졌어요. 조회수와 좋아요 숫자가 지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그런 영상 속에서 늘 배경이었어요. 식탁을 닦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는 모습으로 잠깐 지나가는 정도였죠. 지수는 서진을 카메라 정면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끔 화면 구석에 서진의 뒷모습이 잡힐 때면 지수는 편집으로 흐리게 처리했어요. 언니는 카메라를 너무 의식해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지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아 출신인 자신이 화면에 나오는 걸 지수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요. 화려한 성공 스토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복지관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의 도로는 차들로 가득했어요. 서진은 가방 속 임신 테스트기를 만졌습니다. 오늘 아침 확인한 2줄. 임신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쁨보다는 불안이 먼저 밀려왔어요.
시어머니와 지수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할까? 아니면 또 다른 부담으로 여길까? 서진은 손으로 아직 평평한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이 아이는 꼭 지킬 거야.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아이에게 줄 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는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를 이 시간까지 돌아다녀? 저녁 준비는 누가 해?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산 가죽 소파 위에 명품 가방들이 늘어져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화장이 진하게 발라져 있었고 눈가에 주름까지 감추려는 듯 파운데이션이 두껍게 올라가 있었죠. 죄송해요, 어머님. 복지관에서 아이들 봐주다 보니 늦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복지관? 거기서 얼마나 번다고 매일 그렇게 붙어 있어? 우리 재영이가 회사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곳은 서진에게 돈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걸 시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죠. 빨리 저녁이나 차려. 지수는 배고프다고 난리야.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텅 비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요즘 집에서 요리하는 걸 귀찮아했습니다. 돈이 생기자 매일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죠. 하지만 서진에게만은 직접 만들어 먹으라고 했어요. 서진은 냉동실에서 얼어있는 김치찌개 재료를 꺼냈습니다. 재영이 좋아하는 메뉴였죠.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지친 눈빛. 서진은 자신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아기 소식 전하면 달라질 거야. 저녁을 차리고 식탁에 앉았을 때 지수가 휴대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카메라가 켜져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저녁은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는 한정식 레스토랑에 왔어요. 1인분에 5만 원 하는 곳이에요. 지수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 식탁 앞에 서 있었어요. 서진이 만든 김치찌개와 밥이 놓여 있었죠. 아가씨,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카메라를 끄고 서진을 쏘아봤어요. 언니는 SNS를 몰라서 그래요. 이게 다 컨셉이라고요. 있어 보여야 사람들이 보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고아 주제에 명문가 며느리 행세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우리 집안 품위 좀 생각하세요. 지수의 말이 서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명문가는 무슨 명문가냐고 2년 전까지만 해도 분식집이었는데. 하지만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을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죠.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재영은 회식이라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핸드폰만 받고 지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진은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습니다. 보일러를 틀어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가습이 아깝다고 할 게 뻔했죠.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왼쪽 팔에 흉터가 스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릴 적 개에게 물렸던 자국. 희미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였습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서진은 궁금했어요. 나를 병원에 데려간 사람은 누구였을까?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5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영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늦어. 먼저 자. 짧은 문장. 서진은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기, 엄마가 지켜줄게. 이 세상에서 너만은 사랑받고 자라게 해줄게.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그 다짐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잔인하게 무너질지를요. 서진은 산부인과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초음파 사진이 떨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방금 전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죠. 축하드려요. 10주 정도 됐네요. 심장 소리 들리시죠? 작고 빠른 심장 박동 소리. 콩알만한 생명이 서진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내 아기, 우리 아기.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서진은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후 4시에 햇살이 따뜻했어요. 거리의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죠. 서진은 가방 속 초음파 사진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꼭 남편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설렘은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야, 거기 누구 없어? 빨리 좀 와봐.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큰 쇼핑백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왔으면 얼른 부엌 정리 좀 해. 아침에 정수기 필터 바꾸러 왔던 사람이 난장판을 만들어 놨어. 서진은 걸레를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배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닦았죠. 그때 지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 삼각대를 들고 있었죠. 엄마, 오늘 라이브 방송할 거예요. 집 좀 정리 좀 해놨어요? 그럼 아침부터 청소했지. 서진이 왔으니까 마무리는 시킬게. 지수는 서진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라이브 시작하면 카메라에 안 잡히게 해요. 지난번에 언니 나온 영상 댓글 별로였거든요.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저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알겠어요. 저녁을 준비하는 내내 서진은 초음파 사진을 생각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 달라질까? 시어머니가 기뻐해 줄까? 아가씨가 축하해 줄까? 남편이 집에 들어온 건 8시였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소파에 앉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피곤해 죽겠네. 서진은 물 한 잔을 따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의 눈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저 할 말이 있는데. 응? 뭔데? 남편은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금 말해야 할까? 나중에 말해야 할까?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저 임신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손이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서진을 돌아봤죠. 지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입을 벌렸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오히려 놀람과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죠. 정말이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어요.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10주래요. 남편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보더니 시어머니에게 건넸어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훑어보더니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애를 가졌다고? 그 말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어머님. 그래. 잘 됐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축하도 격려도 없었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다시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갑자기 왜 이래? 준비도 안 됐는데. 준비요? 우리 결혼한 지 3년이나 됐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회사 일도 바쁘고 타이밍이 남편의 말이 서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타이밍? 생명이 찾아온 게 잘못된 타이밍이라는 건가요? 여보, 근데 기쁘긴 하죠? 우리 아기잖아요. 남편은 대답 대신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서진은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미안해. 엄마가 기쁜데 다들 기뻐하지 않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더 심해졌어요. 서진아, 오늘 이모 생일인데 내가 좀 갔다 와. 아침 7시 서진이 복지관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죠. 어머님, 오늘 복지관에 일이 있어서.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해? 가족 일이 먼저지. 이모 댁 가서 청소 좀 도와드리고 와. 생일 음식 준비도 해야 하고. 하지만 며느리는 쓰는 물건이야. 시킨 대로 해. 그 말이 서진의 귀를 때렸습니다. 쓰는 물건?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죠. 서진은 복지관에 전화를 걸어 오늘 못 간다고 말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아, 괜찮은 거니? 네, 괜찮아요. 집안일이 좀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이모 댁은 집에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서진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어요. 이모는 시어머니의 친언니였죠. 65살이었습니다. 어머, 서진이 왔네. 고마워. 이모는 서진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일을 시켰어요. 집 청소, 설거지, 음식 준비. 서진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배도 묵직하게 느껴졌죠. 오후 2시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주방에서 음식을 날랐어요. 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앉을 시간이 없었어요. 서진아, 물 좀 더 따라줘. 서진아, 국그릇 좀 가져와. 서진아, 휴지 떨어졌어. 계속되는 호출에 서진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잔치가 끝났습니다. 서진은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죠. 집에 돌아온 건 10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자기 방에 들어가 있었죠. 서진은 주방에 가서 찬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려는데 배가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아팠어요. 서진은 손으로 배를 감싸쥐었죠. 괜찮아, 괜찮아. 자신에게 속삭였지만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서진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진에게 계속 일을 시켰어요. 친척집 돌잔치, 친구 병문안, 시장 보기. 서진은 하루도 쉬지 못했죠. 임신했다고 편하게 놀 생각은 하지 마. 일은 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볼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늘 바빴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먼저 잠들었죠. 토요일 저녁 또 다른 친척 집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진에게 가라고 했어요. 나는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못 가. 내가 다녀와. 어머님, 저 오늘 좀 쉬고 싶은데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 임신이 무슨 병이야? 옛날 사람들은 애 베고 밭일 다 했어.
넌 그것도 못해? 서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잔치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였습니다. 서진은 또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어요. 설거지, 서빙, 청소. 밤 10시까지 계속되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진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졌어요.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아픔이었죠. 서진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집까지만 버티자. 하지만 버스에서 내렸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진은 비틀거렸어요. 전신줄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죠. 배가 너무 아팠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죠.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여보. 서진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됐어요. 하지만 들린 건 시끄러운 소음과 웃음소리였죠. 여보, 나 지금 배가 너무 아파. 배가.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바빠. 나중에.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삐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손에 닿았죠.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아기, 우리 아기. 서진은 배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가로등 불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점점 멀어졌죠. 같은 시각, 남해의 한바다 위. 재영은 유람선 갑판에 서서 낚싯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죠.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박 과장, 요즘 어때? 회사 일은 좀 괜찮아? 옆에 선 남자가 물었습니다. 재영의 상사인 김 부장이었어요.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손에는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재영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죠. 이 자리가 단순한 회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배 안쪽 선실에는 2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한 명은 대형 병원 구매팀 과장인 최 과장, 4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다른 한 명은 재영의 회사 여직원인 한지민, 28살의 젊은 여자였죠. 자, 오늘은 편하게 놀자고. 일 얘기는 나중에 하고. 김 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재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진짜 목적을요. 3개월 전 재영의 회사는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큰 계약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계약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갔던 겁니다. 병원 관계자에게 돈을 줬어요. 불법이었죠. 최근 감사원에서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 부장과 최 과장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없애야 했고 입을 맞춰야 했죠.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박 과장, 저번 계약건 서류는 잘 정리했지? 김 부장이 낚싯대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재영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걱정 마세요. 다 정리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하자. 알겠지? 재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가?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의 위치, 연봉, 승진. 모든 게 이 사람들 손에 달려 있었죠. 알겠습니다. 재영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위스키를 마셨어요. 선실 안에서는 지민이 최 과장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술을 따랐어요. 최 과장은 그런 지민을 보며 웃고 있었죠. 재영은 그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회사에서 지민은 능력 있는 직원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접대의 일부였습니다. 이게 회사 생활이야. 어쩔 수 없어. 재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8시가 넘어가자 배가 더 깊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육지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죠. 파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야, 저기 봐. 뭔가 걸렸어. 김 부장이 소리쳤습니다. 낚싯대가 크게 휘어졌어요. 부장은 흥분한 표정으로 리를 감기 시작했죠. 최 과장과 지민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와, 크다. 이거 대박인데요. 지민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어요. 모두들 낚싯대 주위로 모여들었죠. 바로 그때 재영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느껴졌어요. 재영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봤죠. 아내였습니다. 서진이었어요. 재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전화를 받으면 분위기를 깰 것 같았어요. 김 부장이 큰 물고기와 싸우고 있었고 모두가 흥분해 있었죠. 재영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귀에 대지 않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어요. 소음 때문에 아내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죠. 여보, 나 지금 배가 아파. 배가. 서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재영은 제대로 듣지 못했죠. 지금 큰 놈이 걸렸어. 통화는 나중에 해. 재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시 낚싯대 주위로 다가갔죠. 박 과장, 너도 와봐. 이거 진짜 크다. 김 부장이 소리쳤습니다. 재영은 아내의 전화를 잊어버렸어요. 아니, 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죠. 상사와의 관계, 회사에서의 입지. 그게 우선이었어요. 10분 후 큰 농어가 갑판 위로 올라왔습니다. 은빛 비늘이 조명에 반짝였어요. 김 부장은 승리한 듯 환호성을 질렀죠. 이야, 이거 최소 10kg는 되겠는데. 오늘 대박이야. 모두들 박수를 쳤습니다. 재영도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공허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죠. 9시가 넘어가자 일행은 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회와 술이 차려졌어요. 방금 잡은 농어도 회로 떠서 나왔죠. 자, 오늘 수고들 많았어. 한 잔씩 하자. 모두들 잔을 부딪혔어요. 재영도 술을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소주가 쓰디쓴 맛이었죠. 박 과장, 요즘 집에서는 어때? 아내분은 뭐 하시나? 최 과장이 물었습니다. 재영은 잠시 멈칫했어요. 아내 얘기가 나오니 아까 전화가 생각났죠. 아, 아내는 복지관에서 일해요. 아이들 돌보는 일. 복지관? 돈은 별로 안 되겠네. 최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영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뭐, 아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남자가 돈 잘 벌면 되지. 여자는 집에서 애나 잘 키우면 되는 거야. 김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재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술잔을 비웠죠.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점점 흐트러졌습니다. 재영은 갑판으로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5통 있었어요. 문자도 하나 와 있었죠. 여보, 나 지금 배가 많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문자를 읽는 순간 재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재영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1번, 2번, 3번. 계속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대체 뭐야? 재영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문자를 확인했어요. 보낸 시간은 1시간 전이었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 과장, 뭐해? 안 들어와? 선실 안에서 김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영은 휴대폰을 쥔 채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할까? 집으로 가야 할까? 하지만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돌아가려면 최소 2시간은 걸렸어요. 재영은 이를 악물었죠. 나중에 전화하면 되겠지. 별일 아니겠지. 재영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선실로 돌아간 재영은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11시가 넘어가자 일행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재영도 선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떨리던 목소리, 간절한 말투. 재영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전화하자. 괜찮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재영은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그 순간 육지에서는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다는 걸요. 아내가 차가운 병원 복도에 누워 있었다는 걸요. 배는 여전히 파도 위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별은 차갑게 빛났어요. 그날 밤 2개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하나는 태어나지 못한 아이의 것이었고 또 하나는 사랑이 식어버린 부부의 것이었죠. 응급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누군가 서진의 팔에 주사를 꽂았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이름이 뭐예요? 간호사가 서진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어요. 윤서진이요. 나이는요? 31요. 간호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료진에게 말했죠. 의식은 있어요. 혈압이 좀 낮은데 수액 더 올려야겠어요. 서진은 손으로 배를 더듬었습니다. 아팠어요. 아기가 걱정됐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기는요? 제 아기는 괜찮은 거죠? 간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말투에서 서진은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복도 한쪽에서 한 남자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1살의 명운이었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남자였죠. 그는 서진이 실려 들어오는 걸 우연히 봤습니다. 명운은 지역사회복지재단의 이사였어요. 서진이 일하는 복지관에 후원금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오늘은 다른 일로 병원에 왔다가 서진을 본 겁니다. 복지관 직원이 저 여자였나? 명우는 서진의 얼굴을 기억하려 했어요. 몇 번 본 적이 있었죠. 후원 행사 때 아이들과 함께 있던 젊은 여자. 항상 웃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의료진이 서진의 팔을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명 불빛이 서진의 왼쪽 팔을 비췄어요. 희미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명운의 눈이 그 흉터에 고정됐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명운의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죠.
그 흉터를 명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명훈의 머릿속에 2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95년 가을, 비 오던 날이었어요. 명훈은 당시 36살이었죠.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5살 딸 은별이의 아버지였어요. 그날 오후 명훈은 딸과 함께 공원에 갔었습니다. 아내는 병원 당직이었고 명훈이 은별이를 돌보고 있었죠. 은별이는 그네를 타고 싶어 했어요. 아빠, 나 그네 태워줘. 은별이가 명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명훈은 딸을 안아 올려 그네에 태웠죠. 천천히 밀어줄게. 무섭지? 아니야, 재밌어. 은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명훈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얼마나 그네를 탔을까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훈은 은별이를 그네에서 내렸어요. 은별아, 비 오니까 저기 정자에서 잠깐 기다리자. 명훈은 은별이의 손을 잡고 정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명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응급 환자가 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명훈은 통화를 하느라 잠시 은별이에게서 눈을 뗐습니다. 불과 30초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은별이가 사라졌죠. 은별아? 명훈이 고개를 들었을 때 은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자 안에도 그네 근처에도 없었어요. 명훈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은별아, 은별아. 명훈은 미친 듯이 소리치며 공원을 뛰어다녔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렸어요. 옷이 흠뻑 젖었죠. 하지만 은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공원 관리인이 명훈에게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저기 공원 뒤쪽에 애가 하나 울고 있는데 혹시 따님 아니신가요? 명훈은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공원 뒤편 나무 밑에 은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왼쪽 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죠. 옷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은별아. 명훈이 달려가 은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은별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무서워. 강아지가 나를 물었어. 은별이의 팔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개에게 물린 자국이었어요. 명훈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직접 은별이의 상처를 봉합했습니다. 7 바늘을 꿰맸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후 은별이가 다시 사라졌어요. 이번에는 마트 앞에서였죠. 명훈이 잠깐 차에서 물건을 꺼내는 사이였습니다. 불과 5분이었어요. 경찰이 수색했지만 은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CCTV에도 잡히지 않았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였죠. 명훈과 아내는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은별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명훈의 아내는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울증과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죠. 명훈은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의사로서의 삶을 포기했어요. 대신 복지 사업을 시작했죠. 잃어버린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은별이를 대신해서라도 다른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25년이 지난 이 순간, 명훈은 서진의 팔에서 그 흉터를 봤습니다. 왼쪽 팔 똑같은 위치, 개에게 물린 것 같은 자국이었어요. 명훈은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료진이 놀라며 물었죠. 여기는 보호자 외에는 출입 금지인데요. 저는 사회복지재단 이사 강명훈입니다. 저 환자와 관련이 있어서요. 명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서진의 팔을 봤어요. 흉터가 더 선명하게 보였죠.
길이는 약 5cm, 약간 구부러진 모양. 봉합 자국이 7개였습니다. 명운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확히 일치했어요. 은별이의 흉터와 똑같았죠. 혹시 명운은 떨리는 손으로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은 흐릿한 눈으로 명운을 봤어요. 누구세요? 나는. 명운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의료진이 서진을 수술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명운은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어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명운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25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 그 아이가 눈앞에 있었던 걸까요? 명운은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병원 기록을 찾아야 했어요. 1995년에 은별이를 치료했던 기록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겁니다. 2시간 후 명운은 서울의 한 병원 기록 보관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옛날 자료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팩스로 자료가 도착했죠. 1995년 10월 3일. 환자 이름 강은별. 5살. 왼쪽 전완부 열상, 개교상. 봉합 7바늘. 흉터 길이 5cm. 명운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맞았습니다. 서진의 흉터와 완벽히 일치했죠. 은별아. 명운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찾아 헤맸죠. 그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었어요. 수술실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명운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은별아, 미안해. 아빠가 널 지키지 못했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멀리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명운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 빛이 명운의 눈물을 비췄습니다. 25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재회는 너무나 슬펐어요. 수술실 불빛이 꺼졌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복도로 나왔죠. 명운이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환자는요? 괜찮은 건가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환자는 안정됐습니다. 하지만요? 아기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유산이었어요. 이미 심장 박동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명운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환자는 지금 회복실에 있습니다. 1시간 후면 병실로 옮길 거예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명운은 그 자리에 선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은별이가 아이를 잃었구나. 명운은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1시간 후 서진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손으로 배를 만졌습니다. 평평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아기가 없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서진은 귀를 막고 싶었죠. 하지만 손을 움직일 힘도 없었습니다. 엄마. 서진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있었다면 이렇게 외롭진 않았을 텐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엄마. 서진은 고아였습니다. 기억나는 엄마가 없었어요. 누가 자신을 낳았는지, 누가 자신을 버렸는지 몰랐죠. 평생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겼을 때 너무 기뻤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아이도 떠나버렸습니다. 오전 9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이 진하게 발라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서진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그랬군. 서진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죠. 대 끊긴 년.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서진의 가슴을 찔렀어요. 너 같은 게 우리 집 아이를 낳겠다고? 고아 주제에. 피도 모르는 년이 뭘 낳아?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도 돌아섰어요. 쓸모없는 것.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해. 우리 돈 쓸 생각하지 마.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67살의 정옥이었어요. 복지관 원장이었죠. 서진의 고아원 시절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정옥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서진을 안아줬죠. 서진아, 괜찮아? 정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정옥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제야 소리내 울기 시작했죠. 원장님, 응,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정옥은 서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보고 비웃으며 나가버렸죠. 정옥은 서진을 안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세상엔 피보다 따뜻한 사랑도 있단다. 서진은 더 세게 울었습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어릴 적 고아원에서, 학교에서, 결혼 후에도 늘 참았던 눈물이었죠. 원장님, 저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엄마도 없고 이제 아기도 없어요. 정옥은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넌 불행한 게 아니야. 세상이 너한테 너무 가혹했을 뿐이지. 근데 이제는 달라질 거야. 뭐가 달라져요? 전 아무것도 없는데. 내겐 나랑 복지관 아이들이 있잖아. 그리고 정옥은 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명훈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저분이 누구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정옥은 미소 지었어요. 너를 지켜줄 사람이야. 오후가 되자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배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진을 보더니 멈칫했어요. 서진아. 응. 서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침대 옆에 섰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미안해. 어젯밤에 전화를 못 받아서. 괜찮아.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어젯밤 그 말이 자꾸 떠올랐죠. 지금 큰 놈이 걸렸어. 그 얘기 나중에 해. 물고기가 아내보다 중요했던 거였습니다. 아기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던데. 응, 없어. 서진의 말이 짧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내가 그때 전화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서진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시선을 피했어요. 나도 힘들어. 회사 일 때문에. 회사 일이요? 당신은 늘 회사가 먼저잖아요. 나는 그 다음이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너도 이해해야지.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서진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이해요? 내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요? 당신 엄마가 날 며느리는 쓰는 물건이라고 했을 때도, 당신 동생이 날 고아라고 놀렸을 때도 다 참았어요. 근데 이젠 아기까지 잃었어요. 그래도 이해하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죠.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서진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욱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죽을 가져왔어요. 직접 끓인 거였죠. 먹어야 기운이 나. 조금만 먹어봐. 정욱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서진에게 입에 넣어줬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삼켰어요. 목이 메었지만 참았죠. 원장님,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몸부터 회복해야지. 그 다음 생각하자. 근데 저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정욱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걱정 마. 원장님이 다 알아볼게. 넌 그냥 쉬기만 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슬픔만이 아니라 고마움도 섞여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심장 모니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우리 아기 저 별 중에 하나가 됐을까? 서진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텅 빈 배였지만 아직 아기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근데 엄마는 널 잊지 않을 거야. 평생 기억할게.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서진은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아기가 웃고 있었습니다. 작고 예쁜 얼굴이었어요. 서진은 꿈속에서 아기를 안았죠. 따뜻했습니다. 복도에서 명훈과 정욱이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동료였어요. 함께 복지 사업을 해온 사이였죠. 원장님, 저 아이가 제 딸인 것 같아요. 명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욱은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요? 서진이가? 흉터가 일치해요. 25년 전 그날 걔에게 물렸던 상처랑 똑같아요. 정욱은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서진이가 은별이었다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해요. 하지만 거의 확실해요. 두 사람은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서진이 자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딸이 25년 만에 돌아온 거였습니다. 병원 원무과 창구 앞에서 명훈은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창구 직원이 명훈을 보며 물었죠. 환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명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죠. 보호자입니다. 성함과 연락처 적어주세요. 명훈은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강명훈. 그리고 연락처를 적었어요. 병원비는 명훈이 모두 부담하기로 했죠. 총 7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입금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명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25년 동안 찾지 못한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죠. 병실로 돌아오는 길, 명훈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 서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DNA 검사를 먼저 해야 할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됐죠. 여보세요, 명훈 씨?
원장님,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서진이 신상 기록 좀 찾아줄 수 있어요? 고아원에 들어온 날짜, 발견된 장소, 그런 거요. 전화 너머로 정욱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걸 왜요? 확인하고 싶어요. 정말 내 딸이 맞는지. 정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어요. 저녁까지 찾아볼게요. 명우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오후 3시 명우는 자신의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건물 5층이었어요. 사회복지재단 이사실이었죠.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후원금 내역서, 지원 현황표, 회계장부. 명우는 그 중에서 최근 3개월간의 후원금 흐름표를 꺼냈어요. 명우는 회계사 출신이었습니다. 의사를 그만둔 후 경영학을 공부했고 복지재단을 운영하며 재무 관리를 직접 했었죠. 숫자를 보는 눈이 예리했어요. 후원금 내역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후원금, 개인 기부금, 정부 지원금. 모두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명우는 멈추지 않았죠. 이상한데. 명우는 한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복지관 운영비 지원금이었어요. 매달 500만 원씩 서진이 일하는 복지관으로 보내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돈이 복지관 계좌로만 간 게 아니었습니다. 명우는 세부 내역을 열어봤습니다. 복지관 계좌에서 일주일 후 300만 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됐더군요. 계좌 이름은 명자였습니다. 서진의 시어머니였어요. 뭐지 이게? 명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더 자세히 봤어요. 3개월 동안 총 900만 원이 명자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더군요. 명우는 급히 다른 항목들도 확인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금, 교육비 지원금. 여기저기서 돈이 새고 있었어요. 그 돈이 모두 명자의 계좌로 그리고 재영의 회사 계좌로 흘러가고 있었죠. 횡령이야. 명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돈이었어요. 굶주린 아이들,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돈이었죠. 그 돈을 누군가 훔쳐간 겁니다. 명우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재영의 회사 이름을 검색했어요. 메디텍이라는 의료기기 회사였죠. 병원의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병원 납품 계약서를 찾아봤습니다. 명운의 재단이 지원하는 병원 중 하나가 메디텍과 계약을 맺었더군요. 계약 금액은 3억 원이었습니다. 리베이트구나. 명운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재영의 회사가 병원에 물건을 팔았어요. 그 과정에서 뒷돈을 줬죠. 그 뒷돈이 복지재단 후원금에서 나온 겁니다. 복잡하게 계좌를 거쳤지만 흐름을 따라가면 보였어요. 명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5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사본, 회계장부. 하나하나 출력해서 파일로 정리했죠. 저녁 8시 정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운 씨 찾았어요. 서진이 기록. 어떻게 돼 있어요? 1995년 10월 5일에 발견됐대요. 서울 마포구 한 놀이터에서요. 경찰이 발견했대요. 당시 나이는 5살 정도로 추정됐고 명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995년 10월 5일 은별이가 사라진 지 이틀 후였어요. 다른 특징은요? 왼팔에 개에게 물린 상처가 있었대요. 봉합 자국이 있었고 그리고 기억을 거의 못했대요. 이름도 부모도 집도 기억 못했대요. 트라우마 때문이었을 거래요. 명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은별이가 이틀 동안 어디 있었을까요? 무슨 일을 겪었길래 기억을 잃었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감사해요, 원장님. 명훈 씨, 정말 은별이가 맞나요? 맞을 거예요. 거의 확실해요. 명훈은 전화를 끊고 책상에 쓰러졌습니다.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죠.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명훈은 다시 일어나 서류를 펼쳤습니다. 복지금 횡령 증거들이었어요. 명훈은 그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죄는 감출 수 있어도 흔적은 남는 법이지. 명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25년 동안 고통받은 딸, 아이를 잃고 병원에 누워있는 딸, 그 딸을 괴롭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죄 없는 아이들의 돈까지 훔쳤죠. 명훈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명훈은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이었어요. 민원실 창구에 섰죠.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무슨 사건인가요? 복지재단 후원금 횡령과 병원 납품 리베이트 사건입니다. 창구 직원은 명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명훈은 정장을 단정히 입고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증거 자료 있으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명훈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서류였어요.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증언서, 모든 게 정리돼 있었죠. 창구 직원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정도면 바로 검사님께 보고 올라갈 것 같은데요.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명훈은 고발장을 제출하고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햇살이 눈부셨죠. 명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은별아, 아빠가 이제 널 지켜줄게. 너를 아프게 한 사람들 다 벌 받게 할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명훈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갔죠. 그날 저녁 명훈은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서진의 병실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정옥과 서진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명훈은 노크를 했습니다. 톡톡톡. 들어오세요.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명훈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서진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명훈입니다. 사회복지재단 이사예요. 아, 안녕하세요. 병원비 대신 내주셨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훈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괜찮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요. 명훈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눈, 코, 입. 아내를 닮았어요. 은별이가 자랐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였죠.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서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명훈은 미소 지었어요. 슬픈 미소였죠.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명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서진을 괴롭힌 사람들을 벌주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전 9시 정각. 서진의 병실 TV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퇴원은 내일 예정이었죠. 갑자기 TV에서 긴급 속보 음악이 울렸습니다. 띠리리링. 서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속보입니다. 사회복지재단 후원금 횡령 및 병원 납품 리베이트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떴어요. 재영의 얼굴이었죠. 회사 증명사진이었습니다.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의료기기 회사 메디텍의 박재영 과장은 병원 납품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새벽 박 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재영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또한 복지재단이 지원한 후원금 일부가 박 씨의 가족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총 횡령 금액은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진은 TV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범죄자라니, 그리고 복지관 돈을 훔쳤다니.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집 앞이었어요. 기자들이 문 앞에 모여 있었죠. 박 씨의 어머니 오명자 씨도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 씨 명의의 계좌로 복지관 지원금이 입금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카메라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명품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후원금이 부인 계좌로 들어온 건 사실 아닙니까? 이건 음모예요. 누군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며느리가 우리 집 망하길 바랬어요. 고아 주제에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온갖 부정한 짓을 다 부렸어요. 서진은 TV를 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을 바라봤죠.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지수가 나왔어요.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 중이었죠. 얼굴이 울음범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빠가 억울하게 잡혀갔어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지수는 카메라를 향해 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댓글창은 난리가 났어요. 거짓말하지 마. 증거 다 나왔잖아. 명품 자랑하더니 결국 이거였네. 고아 며느리 탓하는 거 진짜 최악이다.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지수는 댓글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방송이 갑자기 끊겼죠. 서진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욱이 들어왔어요. 신문을 들고 있었죠. 서진아, 봤어? 네. 서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정욱은 서진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아줬죠. 괜찮아?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강명훈 이사장님 한 거야. 증거를 모아서 검찰에 넘긴 거지. 서진은 정욱을 봤습니다. 명훈.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병원비를 내준 사람. 자신을 지켜준다던 사람. 왜 그런 걸 하신 거예요? 널 지키려고.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정욱은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복지 후원금 횡령 일당 검거 재현과 시어머니의 사진이 나란히 실려 있었죠. 이 사람들이 복지관 아이들 돈을 훔쳤어. 배고픈 아이들, 학교 가야 하는 아이들 돈을 말이야. 서진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돈으로 시어머니는 명품을 샀어요. 지수는 SNS에서 자랑했죠. 재영은 접대비로 썼고요. 저는 몰랐어요. 알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정욱은 서진을 안아줬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참았어요. 울고 싶었지만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죠. 오후 2시 검찰청 브리핑룸.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됐어요. 검사 한 명이 단상에 올라갔죠. 복지재단 후원금 횡령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화면에 계좌 이체 내역이 떴어요.
피의자 박재영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면서 병원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그 자금은 복지재단 후원금에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움직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어머니 오명자는 복지관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총 횡령액은 2억 원이며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검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사회복지재단의 강명훈 이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 신고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강명훈 이사는 25년 전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복지 사업을 시작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개인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갔어요.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저녁 6시 시어머니의 집. 문 앞에는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 종이였어요. 재산 압류 집행 중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명품 가방과 옷들이 널려 있었어요. 세무서 직원들이 물건을 하나씩 체크하고 있었죠. 이것들 다 압류 대상입니다. 안 돼요. 이건 내 거예요. 내가 번 돈으로 산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가방을 빼앗아 갔어요.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됩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도 방 안에서 울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보며 계속 댓글을 확인하고 있었죠. 팔로워가 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탓이야? 서진이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날 밤 명우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책상 위에는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면 기사였어요. 명우는 그 기사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복수를 한 게 아니야. 단지 세상이 빚을 갚게 했을 뿐이지. 명운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신문 위에 떨어진 눈물이 번졌어요. 재영의 얼굴 사진 위였죠. 은별아, 아빠가 늦었지만 너를 지켰어. 너를 괴롭힌 사람들, 이제 벌 받을 거야. 밤은 깊어갔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불빛이 꺼지고 있었죠. 거짓으로 쌓아 올린 화려함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의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서진은 작게 속삭였죠. 이제 시작인가 봐. 무언가가 끝났고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2주일 후 오전 10시 국세청 조사관 3명이 시어머니의 집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초인종을 눌렀죠. 딩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나왔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2주일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누구세요? 국세청 조사관입니다. 세무조사 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조사관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이를 보더니 뒷걸음질 쳤어요. 안 돼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뒤를 따라가며 울었어요.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서류를 펼치고
집안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부동산 등기부, 보험 증서, 모든 걸 조사했어요. 오명자 씨,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소득신고 내역 좀 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냉정했어요. 재개발 보상금 12억 원을 받으셨죠? 그중 신고하지 않은 수입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나온 돈이요. 그건 탈세 혐의가 확인됩니다.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합쳐 3억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억 원.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다 썼죠. 명품, 외식, SNS 자랑. 모두 사라진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전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뭔가를 적었어요. 그렇다면 재산 압류와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서울 구치소. 재영은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수감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수염이 자라 지저분했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변호사가 면회를 왔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서류 가방을 열고 종이를 꺼냈죠. 박재영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데요? 재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리베이트 증거가 확실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 녹취록, 증인까지 다 있어요. 징역 5년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년이요? 재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5년. 그동안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가족은? 회사에서는 이미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께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재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진이 이혼을 하겠다고요. 당연한 일이었죠. 자신이 서진에게 해준 게 뭐가 있었나요? 아기를 잃었을 때도 곁에 없었어요. 그 전에도 계속 무시했죠. 알겠습니다. 재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챙겨 일어났어요. 면회실 문이 닫혔죠. 재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오후 3시 지수의 방. 지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지만 켜지 않았어요. 켤 수가 없었죠. SNS 계정은 폭파됐습니다.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렸거든요. 팔로워 10만 명이 하루 만에 2,000명으로 줄었어요. 남은 건 구경꾼들 뿐이었죠. 협찬 문의는 모두 끊겼습니다.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어요. 거짓 광고를 했다는 이유였죠. 지수는 돈이 없었습니다. 엄마도 오빠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지수는 서진을 떠올렸습니다. 고아. 항상 조용히 있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수는 자신이 서진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고아 주제의 명문가 며느리라니. 카메라에 안 잡히게 해요.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잘못한 거야. 지수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서진을 무시했어요. 깔보고 이용하려 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남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저녁 6시 시어머니의 집. 국세청 조사관들이 떠난 후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주변에는 명품 상자들이 쌓여 있었죠. 하지만 그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빈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샤넬이라고 적힌 상자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방이 들어 있었죠. 지금은 없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시어머니는 상자를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상자가 구겨졌어요.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죠. 이게 다 누구 탓이야? 서진이 때문이야. 그년이 우리 집안을 망쳤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시어머니는 서진에게 복지관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재영이 알아서 빼돌린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받았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어요. 지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지수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로를 안았죠. 압류 딱지가 붙은 명품 더미 위에 앉아서요. 엄마, 우리 어떻게 해?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시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같은 시각, 복지관. 서진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이었어요. 간단한 식사였지만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죠. 선생님, 이거 맛있어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많이 먹어. 더 필요하면 말해.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이 화면에 나왔어요. 압류 딱지가 붙은 현관문이 보였죠. 복지재단 횡령 사건의 피의자 가족들이 재산 압류를 당했습니다. 오명자 씨의 집과 차량, 그리고 명품들이 모두 경매에 넘어갈 예정입니다. 아이들은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데 집중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TV를 봤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헬쑥하고 지친 얼굴이었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졌죠. 남은 건 후회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죠. 이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욱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후회는 안 해?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할 게 뭐가 있어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걸요. 그저 진실이 드러났을 뿐이에요. 정욱은 미소 지었습니다. 서진이 강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서진은 다시 아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민지의 신발끈이 풀려 있었어요. 서진은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묶어줬죠. 선생님, 감사해요. 천만에. 서진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이 순간이 행복했어요. 그저 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좋았죠. 한 달지 지났습니다. 서진은 오전 9시 익숙한 복지관 문을 밀고 들어갔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어디 아팠어요? 보고 싶었어요. 민지가 서진의 허리를 안았습니다. 서진은 무릎을 굽혀 민지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응, 선생님도 보고 싶었어. 이제 괜찮아. 서진은 웃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한들 정과는 많이 달라졌죠. 아기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니, 견디는 게 아니라 안고 가는 거였어요. 정욱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서진을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무리하지 말고. 괜찮아요, 원장님. 오히려 이렇게 있는 게 더 좋아요. 서진은 아이들과 함께 교실로 갔습니다. 오늘은 미술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에게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나눠줬죠. 오늘은 선생님 얼굴을 그려볼까?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서진은 의자에 앉아 포즈를 취했어요. 아이들은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죠. 서진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기도 이 아이들처럼 자랐으면 엄마 얼굴을 그려줬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미소가 나왔죠. 아기는 떠났지만 그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어요. 오후 3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간식을 먹으며 떠들었어요. 서진은 교실을 정리하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훈이었죠. 명훈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서진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서진 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진은 물었습니다. 명훈은 잠시 망설였어요.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죠. 할 말이 있어서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두 사람은 복지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명훈은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서진은 조용히 기다렸죠. 서진 씨,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명훈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진에게 건넸어요. 서진은 봉투를 받아 열었죠.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어요. 서진은 종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검사자 강명훈, 피검사자 윤서진. 친자 확률 99.99%.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다시 읽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훈은 서진을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서진 씨가 제 딸이에요. 25년 전에 잃어버린 제 딸, 은별이에요. 서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고아예요. 부모가 없어요. 있어요. 나는 연 25년 동안 딸을 찾았어요. 마트에서 딸이 사라진 그날부터요. 명훈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당신 왼쪽 팔에 흉터가 있죠? 개에게 물린 자국이요. 내가 직접 봉합했어요. 7 바늘을요. 그 흉터를 봤을 때 알았어요. 내 딸이라는 걸요. 서진은 자신의 왼쪽 팔을 내려다봤습니다. 희미한 흉터가 있었어요. 평생 궁금했던 흉터였죠. 누가 치료해줬는지 왜 생긴 건지 몰랐습니다. 그럼 이사장님이. 서진의 목소리는 더 떨렸습니다. 명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나는 당신 아버지예요, 은별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궁금했어요. 자신을 낳은 사람이 누구인지, 왜 버렸는지, 어디 있는지. 그 답이 눈앞에 있었죠.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너를 잃어버린 거야.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경찰, 수색대, 온 동네를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지. 명훈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서진은 명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요. 그리고 명훈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아버지. 그 한마디가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명훈은 서진을 끌어안았어요. 세계요.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요. 은별아,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바람이 불었어요. 구름은 계속 흘러갔죠.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명훈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는요? 제 엄마는 어디 계세요? 명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 널 찾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했지. 2년 후에 죽었지. 서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를 만나고 싶었어요. 평생 그리워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를 못 봐요? 미안해. 엄마는 널 정말 사랑했어. 마지막 순간까지 은별이를 찾았지.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구름이 떠 있었어요. 엄마가 저 구름 너머에 있을까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했다는 거요. 서진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그 말을 하늘로 날려보냈어요. 명우는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고마워요, 아버지. 서진은 명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닮았어요.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꼬리. 피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서진과 명훈은 옥상에서 그 노을을 바라봤죠. 서진은 자신의 왼쪽 팔을 쓰다듬었습니다. 흉터 위로 햇살이 반짝였어요. 그 흉터는 이제 슬픈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을 이어주는 증거였죠. 아버지, 제 아기 얘기 들으셨죠? 응, 들었어. 저 그 아기한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은하라고요. 별처럼 빛나라고요. 명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좋은 이름이야. 은하는 하늘에서 빛나고 있을 거야. 네. 그리고 제 이름 은별이도 별이잖아요. 우리 가족은 다 별인가 봐요. 서진은 웃었습니다. 명훈도 웃었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에 퍼져나갔습니다. 복지관 아래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흉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요. 상처는 아물고 사랑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시청 대강당. 오전 10시 공개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객석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기자들, 시민들, 복지 관계자들이었죠.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마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명훈이 그 앞에 섰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사회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재단 후원금 횡령 사건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재단 이사 강명훈입니다. 명훈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에 울렸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증인께서 이 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하고 상처 입은 자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명훈은 계속 말했어요. 복지재단의 돈은 아이들을 위한 돈입니다. 굶주린 아이들, 배울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돈이죠. 그 돈을 누군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훔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미래를 훔친 겁니다. 명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제 딸이었거든요.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5년 전 저는 5살 딸을 잃었습니다. 마트에서 사라졌죠. 그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조사하던 중 그 딸을 만났어요.
복지관에서 일하던 윤서진 씨였습니다. 카메라가 객석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이 앉아 있었어요. 정욱과 복지관 아이들 옆이었죠.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딸은 고아로 자랐습니다. 부모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요. 결혼해서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시댁에서 학대를 받았고 결국 아이까지 잃었습니다. 그 시댁 사람들이 바로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입니다. 명우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명자 씨의 이름이 세무보고서에 있습니다. 탈루 소득 3억 원. 박재영 씨의 이름이 기소장에 있습니다. 리베이트 수수 혐의. 박지수 씨의 영상이 뉴스에 남았습니다. 거짓 과시와 명예훼손으로요. 명우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나는 복수를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밝힌 것뿐이에요. 법이 판단하고 세상이 기억하게 했을 뿐입니다. 청문회장은 조용했습니다. 명우는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났어요. 그리고 서진을 바라봤죠. 서진도 명운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지었어요. 오후 2시 법원.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재영은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한다. 재영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변호사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재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방청석에는 시어머니와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서진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복도에 서 있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명운이 서진 옆에 섰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서진은 웃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슬프거나 기쁘지 않았죠. 그냥 담담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어.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명운이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6시 복지관. 복지관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후원자 감사의 밤이었어요. 테이블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아이들은 무대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죠. 서진은 아이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고 있었어요. 민지야, 긴장 안 해? 네, 선생님이 옆에 있으니까 안 무서워요.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후원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불렀죠. 맑은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서진은 무대 옆에 서서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순간이 행복했죠. 무대 조명이 밝았습니다. 서진의 왼쪽 팔에 난 흉터가 빛에 반짝였어요. 그 흉터는 더 이상 슬픈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3.25의 이야기를 담은 증거였죠. 잃어버린 시간, 다시 찾은 사랑의 증거였어요. 서진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지가 웃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웃고 있었죠. 서진도 웃었습니다. 명운이 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따뜻했어요. 서진은 명운의 가슴에 얼굴을 기댔죠. 고마워요, 아버지. 아니야. 내가 고마워. 다시 만나게 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행사가 끝나고 밤 9시 서진과 명우는 복지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아버지, 엄마 사진 있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명우는 지갑을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서진이었어요.
여자는 서진의 엄마였죠. 엄마는 정말 예뻤어. 그리고 너를 너무 사랑했어. 서진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외웠어요. 평생 기억하고 싶었죠.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아버지도 만났고 사랑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죠. 명훈도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딸 찾았소.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서진은 자신의 왼쪽 팔을 쓰다듬었습니다. 흉터가 달빛에 반짝였어요. 그 흉터는 이제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을 이어준 표시였죠. 모든 죄는 드러났습니다. 재영은 감옥에 갔고 시어머니는 재산을 잃었고 지수는 명예를 잃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모든 걸 얻었죠. 아버지, 가족, 사랑, 그리고 자신을요. 이제 시작이야, 은별아. 명훈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어요. 그 별들처럼 서진의 미래도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상처는 사랑으로 봉합됐습니다. 가족과의 만남과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하나가 되어 완벽한 인생 승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박 여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